공연장에 막이 오르면 먼저 무대가 눈에 들어오죠. 침묵이 내려앉은 빈 무대에서 작품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대를 배경에서 주인공으로 만들고 계시는 38년차 무대 디자이너 박동원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무대미술가 박동호입니다. 이력이 엄청 화려하십니다. 한국 뮤지컬 대상 무대미술상을 4번, 서울 연극제 무대미술상은 5번, 그 밖에도 무대미술상이라고 이름 붙은 수많은 상을 수상하셨는데 지금까지 디자인하신 무대가 전부 한 400개 정도 된다면서요. 네, 1987년에 연극 숲속의 방으로 데뷔해서 네. 1년에 약 10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년에 10개. 87년이면 지금 거의 40년, 38년. 네. 근데 1년에 10개. 진짜 400개 가까이 되셨겠네요. 네, 그 학생 때 한 건 지금 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많으실 텐데 무대 디자이너라고 하면 사실 저희 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무대를 예쁘게 꾸몄나 보다. 저기 숲이 있으면 저기 나무 모양으로 뭐 하나 판넬 하나 세우고 이런 분들인가? 이렇게 해도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이 있다면서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한 공연의 환경을 제공하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장면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네. 장면 디자인이란 것은 출연자들의 배치에서부터 그들의 연기를 촉진시키는 물리적 환경의 구성까지 모두 포함하는데요. 그 처음 시작이 이제 공연 개념을 추출하는 일부터 시작되죠. 영어로는 일종의 씬 디자인, 스테이지 디자인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개념을 추출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있다고 한다면 햄릿이 있다고 한다면 그 햄릿이 그 400년 전에 쓰여졌을 때와 지금과는 우리 시대와 사회가 다르죠.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와 사회에 맞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주제 같은 것을 다시 설정하는 일이죠. 이걸 무대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지의 길이 선택되지 않겠죠. 제가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봐 주시겠어요? 어떤 작품 할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었는지. 모든 작품에서 그렇지만 예를 든다면은 이건 이제 제가 했던 그 작업의 예는 아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작품이 있다고 친다면은 그 작품 원래는 시골길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시골길이거든요. 황량한 시골길.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무대 위에 커다란 그 후라이팬 같은 게 하나 얹혀 있다고 치고 그 위에서 배우들이 이 뜨거움을 참아가며 종종거리면서 연기를 한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그 우리를 그 밑에서부터 가열해서 강박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겠죠.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의 전반적인 느낌을 완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추구를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목적은 관객에게 느낌을 주겠다. 그렇죠. 그 목적만 가지고 무대를 바꿀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이렇게 후라이팬으로 바꾸는 건 고도를 기다리며 완전 다른데요. 너무 다른데요. 예, 그렇겠죠. 이건 누구도 해보지 않았고 아직 저도 해보지 않은 건데 지금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상상을 말씀하신 거죠? 네네. 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그 바뀌는 범위가 얼마나 넓을지를 제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이 너무 편협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확 열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8년 동안 이제 프로 무대 디자이너셨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전에는 대학에서 또 연극반에서 무대 디자인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셨을 때는 무대 디자이너라는 게 그렇게 알려진 이 역할은 아니었을 것 같고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회사를 다니다가 사표를 낼 때 회사도 다니셨습니까? 네. 네. 그때 그 대우에 다녔었는데요. 네네네. 그 사표 낼 때 회사 상사가 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냐 해서 무대 디자인을 하려고 그런다라고 했더니
극장 간판 그리는 일 말이라고. 그러니까 몰랐을 것 같아요. 네네. 그때 당시엔 그렇게 여겼죠, 사람들이. 물론 극장 간판 그리는 분들도 그 당시에 돈 되게 많이 버셨다고 들었는데 네. 아무튼 그거를 생각할 정도로 그게 뭐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몇 년 정도 지나니까 무대 디자인이 뭔지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하던가요? 뭐 꽤 오래 걸렸죠. 그래도 90년대에 들어서서는 한 90년대 중반쯤부터는 우리나라의 공연 시장이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쯤부터 무대 디자인이 잘하고 못하고가 의미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시작했나요? 네. 오랜 세월 진짜 버티셨네요. 네. 근데 무대 워낙 그 연극을 동아리로도 오래 하셨고 그 다음에도 이게 관심이 많았다면 사실 스텝으로서 백사이드로서 이 무대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배우를 하실 수도 있고 연출도 되고 음향, 조명, 의상 뭐 정말 많은데 왜 무대 디자인이었나요? 원래 미술을 좋아했었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도 그 미술 그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뭔가 미술은 평면에 그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린다면 네. 그것보다 좀 더 입체적인 걸 저는 원했어요. 그리고 좀 더 역동적인 것. 그래서 아주 큰 미술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무대 미술로. 네. 아주 큰 미술. 네.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대학교 막 들어왔을 때 고등학교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알았나요? 이런 게 있다는 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도 무대 디자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학교에서 하는 학예회 있죠. 예. 그 학예회에서 원래는 이제 배우 역할을 제안받았었는데 제가 배우 안 하고 나머지를 다 하겠다라고 해서 무대와 의상과 소품을 다 맡아서 정말. 네, 밤늦게까지 교실에 남아서 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그 배우가 아닌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네. 학생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뭔가 남 앞에 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학예회 연극 같은 걸 참여를 하죠. 네. 그런데 이런 걸 참여는 하고 싶은데 남 앞에 서는 건 하기 싫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결과적으로는 뭐 배우도 했었어요. 그때 배우도 했었는데 네. 저는 배우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나머지 일들 이런 그 시각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이 훨씬 더 재밌었어요. 네. 시각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 그거를 열 몇 살 초등학생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기도 하는군요. 네. 그 이후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대학 네. 들어가서 살아난 건가요? 네. 그 감각이? 네네. 맞아, 나 이거 좋아했어 이러고 네네. 살아난 건가요? 네. 대단하십니다. 자, 이 무대 디자인 얘기를 좀 해보시면 저희가 모두가 알고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작품을 하셨어요. 저는 그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영웅도 하셨고요. 명성황후도 하셨습니다. 특히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초연부터 시작해서 지금 30년 가까이 하고 계세요. 네. 1995년 12월에 초연을 했고 네. 금년 2025년이니까 금년이 30주년이죠. 올해 12월에 대단한 행사를 좀 하겠군요. 그 행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1월에 했습니다. 1월에 하고 계시니 24년에 하셨는데.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네. 30주년 공연을 했고 네. 지금은 전국 순회 공연 중이고요. 약 20군데 정도 순회 공연 중일 텐데 각 지역에 순회 공연 가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명성황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참 여러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뮤지컬을 통해서 명성황후의 긍정적인 면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 거라고 처음 무대 디자인 하실 때는 모르셨을 것 같거든요. 몰랐죠. 하다 보니까. 네. 언제쯤부터? 이 공연이 뭐 국내에서도 처음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1997년도에 네. 뉴욕 공연을 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링컨 센터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현지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국내 공연까지 하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버전은 말하자면 1997년에 뉴욕 공연 버전을 가지고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업그레이드한 뉴욕 공연 때 이거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링컨 센터잖아요. 부담스럽죠. 그죠? 예, 지금과 달리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미국이라든가 다른 선진국에서 한국을 잘 모르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브로드웨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와는 엄청난 격차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뭐 그래도 일단 최선은 다해보자 해서 가지고 갔는데 현지에서 이건 우리 브로드웨이와 격차가 없어. 이건 같은 반열에 있는 거야 라는 평가를 해준 거죠. 그다음부터 사실 국내의 모든 그 공연계에서 뭐 스태프들과 배우들 모두 포함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네. 제가 96년, 97년에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뉴욕을 갈 때마다 뮤지컬을 그렇게 한 번쯤은 보려고 노력을 하고 표를 사고 근데 뭐 그때 저도 학생이었으니까 그 외에 주인공 얼굴이 손톱에 때만큼 작게 보이는 맨 뒷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데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바로 이듬해 97년에 링컨 센터에서 이거는 우리랑 같은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셨어요. 네. 엄청 뿌듯하셨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런던에 가서 런던에서는 심지어 이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한두 수 가르쳐 주고 있다. 뭐 이런 평가까지 신문 보도까지 있었죠. 근데 참 다시 한번 이제 그 준비 단계를 얘기를 해보면 그 당시에 뮤지컬의 세계 수도 같은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그것도 그 이름도 유명한 링컨 센터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그 뮤지컬을 맨날 보던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 무대와 그 무대를 비교할 것이다. 이런 게 다 부담이었을 것 같거든요. 뭐 엄청난 부담이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무대를 어떻게 하겠다 생각하셨습니까? 뭐 국내에서 처음에 무대를 했을 때 이중회전 무대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중회전 무대요? 네, 이중경사회전 무대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중경사회전 무대. 네, 그게 이 공연에서 한 많은 장면이 어전 장면이고 이제 왕이 있는 앞에 그 경복궁 어전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또 나머지 많은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까? 그 시간 낭비 없이 관객이 보는 눈앞에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를 하다가 이중경사회전 무대를 선택을 했는데 이 회전 무대 자체는 뉴욕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평가가 됐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다른 무대에서 그러니까 감독님이 아닌 다른 분들이 좀 따라하거나 모티브를 차용하거나 그러기도 했습니까? 뭐 몇 분들이 그렇게 하셨죠. 그렇군요. 이렇게 이중 경사 회전 무대 이게 이제 무대 가운데를 돌릴 때마다 높낮이가 변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고안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당시의 국제 정세가 우리 조선이 처한 환경이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어떻게 하면 무대 위에 만들어낼까 하다가 무대 바닥 전체가 소용돌이가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무대를 고안을 했습니다. 평소에 어떤 걸 주로 먹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갑자기 이거 궁금하네. 뭔가 소용돌이 아이스크림 콘 먹다가 생각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이스크림도 좋겠는데요. 네. 뭐 어쩌다가 이 아이디어가 퍽 떠오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국제 정세 뭐 격변하는 조선 말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그 엄청난 상황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무대로 표현할까를 엄청 고민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다가 뭘 딱 보고 이게 딱 떠오르셨나요? 뭘 보고 떠오른 건 아닌데 그냥 소용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이 소용돌이를 무대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고민 끝에 소용돌이라는 말을 붙잡고 있었던 끝에 우리가 전설의 무대를 만나게 된 거군요. 근데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배우들은 처음에 불안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배우들은 나중에 즐겼습니까? 뭐 지금도 새롭게 명성황후에 들어온 친구들은 힘들어합니다. 힘들 수 있죠. 수 있죠. 저희 지금 오픈 채팅방에서 홍명숙님과 백전아님이 2002년에 뮤지컬 명성황후를 처음 봤다라고 남겨주셨는데 2002년이면 이게 뉴욕을 다녀온 다음이니까 뉴욕 무대로 세팅이 된 다음이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국내 무대에서 이 버전을 다 사용을 하셨고요.
또 그 외에도 조선하고 명성황후의 어떤 위태로운 운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발이 많이 나오는데요. 발이요? 우리 예. 저기 방에 치는 발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 네. 그 발이 그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투명한 발을 통해서 마치 그 서양의 관객들이 이 은둔의 나라 동양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은둔의 나라. 네. 우리 왜 이 은둔이라는 표현이 진짜 딱 맞는 게 그 왕이 어릴 때 수렴청정하면 그 대왕 대비 앞에도 발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뭔가 이게 좀 가려진 듯 다 가린 건 아니고 보이긴 하는데 근데 없다 치고 뭐 이런 느낌도 네. 좀 있고 네. 그거를 실제로 무대로 가져오셨다고요?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한 혹시 뭐 평론가들의 평이나 관객들의 평이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뉴욕 타임즈에서 네. 평을 하기를 이 여러 겹의 발을 통해서 그 은둔의 나라 조선을 표현했다. 뭐 이런 평이 있었죠. 작품을 무대에서 이 시각화하는 과정이 참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무대 장치에 대한 걸 발과 그 회전 무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외 것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서요. 네. 이게 그 작품을 시각화하는 과정은 디자이너들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또 같은 디자이너라 할지라도 작품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선 대본을 읽고 그 이 대본이 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공연을 여기서 왜 하는가? 네, 그래서 그 이유라는 지금 여기서라는 것은 사실은 시대와 사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같은 작품을 하더라도 시대와 사회가 바뀌면 해석도 달라집니다. 네. 관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24년에 우리 관객들과 지금 뭐 한 6개월 지난 이후에 지금의 관객들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같은 사람들도.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시대와 사회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해석도 계속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 시대와 이 사회에 맞게 해석하는가 그게 가장 첫 번째고 그게 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림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뭐 일종의 화가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작은 스케치들을 해보다가 나중에 점점 그 스케치를 구체화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 평면적인 스케치로만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니니까 그 평면 도면을 그려서 그 위에서 또 배우들이 연습을 하고 뭐 그걸 가지고 모형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게 공장에서 제작이 돼서 극장에 옮겨와서 설치를 하고 그 위에서 배우들이 공연을 하는 거죠. 아니 그 평면 도형 평면에다 이제 스케치북 같은 데들 선 그린 그 상태를 무대에 깔고 배우들이 연습을 합니까? 보통 그 연습실 바닥에 테이프를 붙여요. 연습실 바닥에? 네. 네. 그 테이프로 예를 들면 1막은 까만 테이프, 2막은 흰 테이프 이런 식으로 막 색깔이 막 바뀌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테이프 위에서 여긴 벽이야, 여긴 계단이야 이런 걸 상상하면서 배우들이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배우들이 움직이는 동선, 그러니까 연습 과정이니까 당연히 동선이 나올 테고 그 동선까지도 그 무대 디자인 최종 버전 완성하는 데 영향이 가겠군요. 그 처음에 그 구상할 때 그 배우들을 상상 속에서 한번 다 공연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본인이 해보는 거죠. 하다가 여기서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그 디자인은 버리고 또 다른 디자인을 상상해서 그 속에서 배우들을 또 움직여 보는 거죠. 해서 이건 괜찮겠어 하면 그걸 가지고 발전시키거든요. 와,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궁중의 세트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배우들이 움직이는데 배우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네. 뭐 어떤 배우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네. 이런 걸 다 머릿속으로 돌려보는 건가요? 그렇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문을 하나 만약에 무대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 예. 이 문을 어디에 둘 것인가. 예를 들면 문이
옆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면에 있을 것인가. 정면에 있다면은 그 문을 밀고 들어올 것인지 당기고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열지 양쪽 문인지 이런 것까지가 모두 그 장면에 그 어떤 효과를 주는지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상상해서 문의 위치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문을 열면 바로 실내와 같은 높이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장면을 디자인하는 키가 되는 거죠. 우와, 저 지금 약간 무서웠어요. 문 가지고도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군요. 어디다 놓을까? 어떤 형태의 문을 만들까? 근데 진짜 몰랐는데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문의 모양에 따라 진짜 달라지겠네요. 네. 모양도 모양이지만 문의 위치. 네. 계단 내려오는 거 이게 진짜 다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갑자기 엄청 무서운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잠깐 음악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선곡을 부탁드렸는데 어떤 곡을 골라주셨는지요? 네, 그 가야금 랩 오드리라는 그 가야금 그룹이 있어요. 그 팀에서 만든 팜캉스라는 곡이 있습니다. 팜캉스.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팜캉스 가야금 랩 오드리의 연주입니다. 가야금 랩 오드리의 연주로 팜캉스 함께 들으셨습니다.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무대 디자이너 박동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180님,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 무대는 다 만들어주신 듯해요. 명성황후는 기울어진 회전 무대라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관객 입장에서는 시야 방해가 줄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9698님, 뮤지컬 영웅 정말 잘 만들었어요. 모두가 아는 주제지만 색다르게 다가서더군요. 망치님, 저도 뮤지컬 보는 거 좋아해요. 근데 농사 짓느라 바빠서 보기 힘들어요. 농촌도 문화 혜택이 많으면 좋은데 자연이 주는 선물이 커서인지 문화 혜택이 좀 덜해서 아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팜캉스라는 곡을 직접 골라주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어느 날 우연히 네. 그 국악방송에서 이 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고 너무 좋아서 그 다음부터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여를 했군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그러면 하긴 음악은 무대 감독님이 많이 신경 안 쓰시겠군요. 네. 근데 막 음악을 들으면 무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중요하죠. 네, 음악 듣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이 들으십니까? 네. 그러시군요. 자, 앞서 무대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 제작진이 요청하는 세트를 만드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함께 작품을 해석하고 또 해석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대 디자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오히려 대본하고 연출이 바뀐 적도 있다면서요? 연출이란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요. 이제 연출의 이제 내용이 바뀌기도 하죠. 어차피 공동 작업이니까 창작 초연에서는 서로 의견을 모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를 든다면은 뮤지컬 영웅에서 원래 이제 제가 공연 2년 전쯤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나와 있던 대본에는 첫 장면이 그 감옥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홀령이 이제 안중근 의사를 찾아오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전 그것보다 그 자작나무 숲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첫 장면을? 네네. 네. 그럼 자작나무 숲에 대한 무대 디자인까지도 뭔가 더 화려하게 바꾸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답사 여행을 갔는데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데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밑에를 봤는데 끝없이 자작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거기가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공항 바로 옆이 다 자작나무 숲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그 독립군들이 여기서 이 숲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무대화하고 싶었어요. 네. 그렇군요. 뮤지컬 영웅 무대를 디자인하기 전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다녀오신 얘기를 하셨는데 자작나무 외에 또 느껴진 게 있었나요, 현지에서? 안중근 의사께서 갇혀 있었던 그 리순 형무소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형무소에서 사형당하셨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더 중요한 장소는 이제 하얼빈 역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기 때문에 그 장소도 갔었고 그런 곳들을 다니면서 많은 걸 느꼈죠. 이거 맨날 여순교도소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미순교도소. 여순. 네. 거기 어떤 느낌인가요? 가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든 감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벽돌이 있어요. 그 벽돌이 회색 벽돌 그리고 뭐 붉은 벽돌도 있는데 그 회색 벽돌로 만들어진 그 감옥에서 저는 단순히 안중근 의사 한 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갇혀 있는 감옥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대 전체를 그 검은 벽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검은 벽돌 벽이 움직이면서 그게 그 블라디보스토크 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게 감옥이 되기도 하고 그게 성당이 되기도 하고 물론 영상이 거기에 투사가 돼서 투사된 영상과 함께 그게 계속 장면을 바꾸는 걸로 그리고 움직이는 벽을 이용을 했는데 그 벽이 바로 그 여순형무소의 벽돌벽이었죠. 아니 민족이 갇혀있는 느낌이란 이 표현이 정말 너무 멋있으신데 왜 이렇게 느끼셨어요? 그 현장에 가면 누구나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뭔가 아직도 거기서 우리가 못 나온 느낌입니까? 지금 물론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이 드라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속에 갇혀 있었죠. 그렇군요. 여길 못 가봐가지고 빨리 가봐야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거나 이렇게 특별한 배경이 있는 작품은 꼭 그 현장을 가보십니까? 감은 좀 다른가요? 뭐 갈 수 있으면 가급적 가는 게 좋고요. 네. 가면 달라지죠. 뭐 하나라도 더 얻게 되고 하나라도 더 느끼게 되죠. 그럼 그거를 다시 무대에 가져와서 안 가본 우리도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까?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주말에도 무대 디자인 맡으신 공연 올리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국악 관련한 공연인데 어떤 공연인가요? 이번엔 이제 그 연주회인데요.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에서 하는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국악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이번 주말 토요일 4시에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하는데 거기 그 예술 감독으로 김성진 지휘자께서 예술 감독으로 계신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클래식 전공을 하신 분인데 그 국악관현악단 그 지휘자로 국립국악관현악단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여기서 경기신화위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공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협연도 있고 또 뭐 방울걸 화백의 수묵화도 배경으로 나오고 해서 공연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성진 지휘자께서 국악 관련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죠.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이 공연 관람권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5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경기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공연이고요.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의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국악이라는 제목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302로 성함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2분 선정해서 1인 2매 관람권 드립니다. 이거는 또 음악 공연이기 때문에 뮤지컬이나 이 무대 연출과는 또 좀 다른 면에서의 작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사실 그 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극장에서 음향 반사판 내려놓고 그냥 그야말로 음악적 기능만 가진 연주회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보통은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런 것만을 요구하지는 않고 훨씬 더 시각적으로 풍성한 걸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공연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몇 년 전부터 뭐 예를 든다면은 국립 네. 잘 안 떠오르시는 거예요. 네, 잘 안 떠오르는데,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콘서트에서 가급적이면은 다양한 시각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연에도 그 음향 반사판은 치우고 그 스크린 좀 입체적인 스크린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영상도 투사를 하면서 그리고 그 곡에 대한 해설도 같이 투사하고 그런 방식으로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악 공연에서 이렇게 방음판이 아니라 시각적 환경을 더하는 것, 네. 이런 공연이 요새 그래도 조금씩 생기고 있긴 해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야말로 오디오만의 시대에서 그러니까 그 비디오까지 포함되는 시대로 바뀐 지가 너무나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실제 그 연주회에서 이러한 형식을 채택한 것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파란 하늘님께서 감독님의 표현 하나하나가 예술입니다. 새싹 문자예요. 하마님, 감독님은 표현을 따로 배우세요? 말씀 하나하나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우리 민족이 갇힌 느낌이라는 말에서 지금 다들 감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배우러 어디 스피치 학원 다니시는 건 아니시죠? 네. 예, 그런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백제나님께서 뮤지컬 보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무대 미술이 박물관의 전시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과 무대 미술의 표현에 따라 작품의 의도와 이야기의 전달력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어요. 많이 보는 분이어서 이렇게까지 느끼시나 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이렇게 느낀다기보다는 부지불식간의 인식이 되는 정도일 것 같아요. 뭐 사실 목표는 이 무대 자체가 뭐 좋았다라고 기억되기보다 그 공연 자체가 무대 미술을 포함한 이 공연의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서 그 보는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긍정적인 그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장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연극이 다르고 오페라, 뮤지컬 다 다르고 국악도 다를 텐데 이렇게 장르가 달라지면 좀 우선시되는 무대 디자인에서 좀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달라집니까?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오페라 가수들이 라이브로 노래를 하고 그게 객석에 또렷하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무대 미술이 단순한 시각적인 환경이 아니라 일종의 음향 반사판 같은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면이 많아요. 보통 한 뮤지컬의 장면 전환이 뭐 30분, 40분 뭐 이렇게도 바뀌니까 그 장면들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다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이크를 안 쓰니까 네. 이 반사판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같은 작품이 다른 극장에 다른 무대에 올라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많이 신경 쓰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일반적으로는 가급적이면은 환경이 비슷한 극장을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 그럴 때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그 적합하게 맞춰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그렇게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극장이라면 전혀 새로운 무대를 다시 디자인하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더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외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하게 되죠. 관객 성향 어떤 차이들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명성황후 뉴욕 공연 같은 경우에 뉴욕 공연을 위해서 디자인을 새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새로 했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브로드웨이 눈높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상상하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했죠. 이게 그 현장에 있는 관객이나 현장의 무대 스타일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달라지겠군요. 감독님 또 자랑하고 싶으신 대표작은 뭐가 있습니까? 신과 함께라는 작품을 했었거든요. 네. 그 신과 함께 저승편 그리고 신과 함께 이승편까지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그 저승편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떠셨나요, 만들 때? 저승은 사실 우리 모두 안 가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모두가 가보지 않은 그 무대를 하기 위해서 그 작품의 주제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착하게 살자. 이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무대를 하나의 거대한 바퀴를 만들었어요. 그 반지처럼 생긴 거대한 무대를 만들고 그 한가운데를 무대 바닥에 그때 토월극장에서 했는데 토월극장이 객석이 그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객석에서 무대 바닥이 잘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대 바닥 전체에 LED를 깔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옥 그러면은 막 불타는 맞아요. 네. 불꽃 속에 빠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화탕지옥이라고 하는데 화탕지옥 같은 이런 다양한 지옥을 만들기 위해서 무대 바닥에 LED를 깔았던 거죠. 그 불타면 빨간색으로 켜고 이런 그렇죠, 식입니까? 그렇죠. 뭐 굉장히 다양하게 배우들의 그 연기에 따라서 인터랙션이 되는 그런 LED 영상을 무대 바닥에 만들었죠. 지금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토월 극장은 객석이 가파라서 바닥이 잘 보인다. 이것도 무대 디자인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까? 극장 조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죠. 어딘가는 되게 평평해서 무대 바닥이 안 보이는 극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 가면 이 신과 함께 저승편은 못 하겠네요. 뭐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바닥 LED는 좀 무의미해지는 거군요.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면 뭐 무대 위에 45도 되는 경사 거울을 무대 장치로 설치를 한다면 천정에다가 네네 그러면 잘 보이겠죠. 그럼 조명을 또 못 달지 않습니까? 조명은 뭐 사이드에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와. 하나 여쭤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실제로 우리는 사실 토월극장에서 가서 보면서 이게 객석이 가파른 건지 그래서 바닥이 보이는지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보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이 제 머리에도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군요. 이런 거 생각하시려고 평소에는 뭘 보시나요? 이런 영감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소설 많이 읽고 그리고 뭐 시도 읽고 그러면서 그런 작업들이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 시각적인 그 부족함을 보통은 뭐 영화를 본다든가 뭐 이름으로써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이미 누군가가 시각적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 시를 읽는다, 음악을 듣는다 이런 경우에는 그걸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능동적으로 상상을 하거든요. 그렇죠. 상상을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냈던 많은 시간들이 지금 와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에서 상상을 해내시는군요. 뭐 누구나 그럴 거예요. 누구나 소설을 읽으면 그 소설의 장면을 눈앞에 그려가면서 읽으니까 그게 좋은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게 훈련이 된다. 그 여전히 감독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뭐 지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군요. 0012님이 무대 장치 신경 쓰시려면 주무시지도 못하시겠네요. 실제로 잠 못 주무십니까? 딱 한 번 못 잔 적이 있었어요. 왜요? 그 명성하고 뉴욕 공연을 가기로 했는데 그게 엄청 중요했군요. 정말. 무대 디자인은 끝났는데 그 회전 무대를 만들어야 컨테이너에 싣고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만들어야 할 무대 기계 제작 회사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시간도 몇 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그 둘째치고 이 무게가 어마어마한 무게가 돼서 이건 뭐 컨테이너 몇 대를 가지고도 부족할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서 현지에서 설치하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회전 무대 메커니즘을 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연습실에서는 배우들은 회전 무대를 가정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연을 회전 무대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다시 무대 미술을 못해도 좋으니까 이 하나의 아이디어만 제발 달라고 간절히 생각하면서 밤을 샜죠. 며칠 밤을 새다가 갑자기 새벽에 생각이 난 게 이제 무대 바닥에다 바퀴를 달고 그 위에다가 회전 무대를 얹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 간절했던 어떤 시간이 결국은 안테나가 돼서 뭔가의 아이디어를 잡아왔군요. 누구나 아마 고도의 집중을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히비스님께서 신과 함께 무대 진짜 미쳤어요. LED 화면 보려고 일부러 뒤쪽으로 예매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뒤쪽이면 더 잘 보이나 봐요. 맞습니다. 야, 이거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앞으로 보여주실 무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만 무대 디자이너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혹은 앞두고 계시는 계획이 있다면요. 뭐 이런 계획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하긴 하지만 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그 무대라든가 이런 걸 좀 바탕으로 좀 후배들이 참고할 만한 책을 하나 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현업에서 계속 힘 닿는 데까지 좋은 무대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무대 디자이너 박동호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